자, 다음, 이제 가족관계죠. 가족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나를 기준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자, 나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다. 자, 여기부터, 잠깐만요. 자, 나를 기준으로 했다. 나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기준으로 했다. 자, 형도 있고, 동생도 있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래 되는데요. 자, 여기부터, 자, 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나요?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맞나요? 내가 나온 것은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태어났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고요. 다음,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떻게 태어났나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도 낳고, 그리고 삼촌도 낳고, 고모도 낳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엄마 쪽으로 한번 볼까요? 엄마 쪽으로 보면은, 우리 어머님은 우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도 낳고, 외삼촌도 낳고, 이모도 낳았습니다. 맞죠? 이렇게. 내가 또 결혼하면, 딸, 아들. 이렇게 돼요. 자, 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죠, 위쪽. 요 위쪽은 존속입니다. 존속.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기준,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위에 때들은 다들 존속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있죠. 자식이나, 조카나, 이런 사람들은 다들 비속이 되는 거예요. 존속과 비속 구분되시나요? 존속, 비속 구분이 돼야 되니까요. 아셔야 되고요. 자, 다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사람들 중에, 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갛게 색칠해놓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직계입니다, 직계. 왜? 존속. 자, 요거 한번 봐요. 삼촌은 존속이 맞아요, 아니에요? 삼촌은 존속이 맞습니다. 왜? 자, 삼촌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위쪽에 있으니까 삼촌, 아버지, 고모,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이런 사람, 내 위쪽에 있는 사람은 다 존속이에요. 존속이 맞습니다. 존속인데, 그 중에 또 직계 존속은 몇 분 안 계십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내 피가 직접적으로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내 피가.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결혼해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피가 내한테 섞여 있어요. 맞죠? 우리 어머님 피가 내한테 섞여 있어요. 이 두 분은 직계 존속입니다. 내하고 직계예요. 직계. 하지만 삼촌 피는 내한테 섞여 있을까요? 안 섞여 있을까요? 삼촌 피가 내한테 섞여 있으면 이상해요. 고모 피가 내한테 섞여 있으면 어때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맞죠? 고모 피는 내한테 안 섞여 있어요. 우리 아버지 피가 내한테 섞여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나는 우리 고모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인데요. 이거 족보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심각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고모 피는 내한테 안 섞여 있어요. 하지만 삼촌도 고모도 내 존속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직계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직계는 내 피가 섞여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우리 아버지 쪽으로 가요. 부모가 좋으니까. 자, 우리 아버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피가 섞여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를 만들었죠. 만들었다니까 좀 그러네요. 태어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피가 아버지한테 섞여 있고 아버지의 피가 내한테 섞여 있어요. 이분들이 다 직계예요. 직계. 그 위쪽에 있으니까 직계이면서 존속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 쪽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이 결혼해가지고 내가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가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이분들도 직계입니다. 직계. 직계이면서 위쪽이니까 존속. 그래서 이분들이 직계 존속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직계 비속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자식들. 내 자식들은 비속이 맞아요. 비속인데 내 피가 섞여 있는 내 아랫대는 요거밖에 없어요. 애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인 구분 되시죠?
이 사람들은 존속은 맞지만 직계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부양가족에 보시면 그냥 존속입니까? 직계 존속입니까? 직계 존속이죠.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니까 이 사람들은 되는 사람들이에요. 삼촌. 이 사람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 삼촌이 내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부양가족 인정 안 해줍니다. 고모 내가 모시고 있다 해서 안 해줘요. 외삼촌, 이모 이런 분들 내가 부양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직계 존비속만 해당됩니다. 직계 존비속에만 해당이 되고 직계 존속은 만 몇 살 이상 60살 이상, 직계 비속은 만 몇 살 이하 20대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나이도 한번 봐요. 만 20살이라고 한번 봐요. 만 20세. 참 우리나라 나이가 어려워요.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나이 따질 때 아주 간단합니다. 연 빼기 연이에요. 지금이 보니까 2019년 5월 14일이죠.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오늘이 2019 5월입니다. 5월 14일이고요. 출생일이 1999, 1월 4일도 있을 수 있죠. 자, 얘는 만 20살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었잖아요. 이게 빼기 하니까 넘었죠.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연 빼기 연입니다. 그러니까 2019 빼기 1999를 해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0. 얘는 만 20살 이하예요. 만 20살 이하로 따집니다. 연 빼기 연으로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월일은 안 따집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나이 따질 때 어떻게 따진다? 연도 빼기 연도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오늘 날짜고요. 오늘 날짜고. 자, 1999년 1월 4일 생이라면 생일이 지나버렸잖아요. 우리나라 또는 만으로 따지면 이거 몇 살입니까? 21살로 따지잖아요.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연도 빼기 연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를 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만 20살이 넘으면 소득 공제 안 되고 20살 이하면 소득 공제가 되고 이게 다른 사람이거든. 나이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이해가 됐나요? 네, 됐어요. 자, 요거 알아주시고. 자,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또 하나 더. 사회생활 할 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다가 보면은 왜 과장님이나 또 내 직장 상사나 내 동료가 상을 당하거나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애매한 경우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봐요. 내 동료가 있는데 아니 내 바로 내 사수가 있어요. 내 직장 상사 바로 내 위에 상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한번 위로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직장 상사가 있는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삼촌이 돌아갔었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애매하잖아요, 그게. 맞죠? 자, 첫 번째입니다. 본데 기쁜 일이나 슬픈 일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함께 하면 맞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거 시험에 관계는 없어요. 세상 사는 방법이죠. 첫 번째예요. 경사 있죠. 경사. 결혼, 회갑 이런 거 경사스러운 일들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일이 급한 일이 있으면 안 가도 돼요. 축하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축하드립니다. 근데 요번에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누구 자식이 결혼해요. 어디서 결혼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창원인데요. 서울에 또 우리 직장 상사, 내 바로 위에 상사가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서울에서 해요. 가기 좀 뭐 하잖아요. 맞죠? 그럴 때 기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돼요. 서울이라서 제가 좀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고 봉투, 왜 축하금 있잖아요. 그것만 주면 돼요. 그러면 알겠다 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쁜 일일 때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슬픈 일. 흉사 때는 웬만하면 가서 조문하는 게 맞아요. 조문하는데 그런데 너무 멀거나 바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직장 상사인데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 빨간색 사람들 있죠. 내 직장 상사의 할아버지, 할머니, 직장 상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가봐야 돼요. 이 자리에 안 가면 오래 남습니다.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꼭 이 사람들은 가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조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요즘은 자식을 작게 낳습니다. 나이 꼴 누구와 같다 그랬습니까? 우리 배우자와 같다 그랬죠. 그러면 배우자의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사람들 상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가셔야 돼요. 안 가시면 오래 갑니다. 아마 진급하시거나 이럴 때 아마 좋게 판단 안 하실 확률이 많아요.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요. 감정이 그렇습니다. 기쁜 데는 기쁜 일에는 축하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하지만 정말 축하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넘어갑니다. 왜? 기쁜 일이니까 넘어가는데 슬픈 일 있죠. 슬픈 일. 이게 안 좋은 일일 때는 특히 이런 사람들 직계 존속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반드시 만사를 제쳐놓고 조문을 하시는 게 맞다. 아무리 급해도 잠시 갔다가 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꼭 조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인데요. 자, 직계 존속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맞아요? 이 사람들이 직계 존속입니다. 몇 분입니까? 6분. 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6분 중에 몇 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에 몇 분 살아계세요? 몇 분 없죠? 맞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저는 우리 배우자까지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당연히 돌아가셨고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님 살아계시고 외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살아계시고 직계 존속 2분 계십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배우자 와이프 쪽으로는 장인 안 계시고요. 장모님 살아계시고 그 위쪽으로는 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직계 존속이 총 몇 명 있습니까? 3명. 배우자까지 합쳐가지고 저 3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충격이 커요.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꼭 조문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희한해요. 이 돌아가셔서 제가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상주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상주였어요. 이때 돌아가셨을 때 온 사람들 90% 기억해요. 누가 왔는지 알았는지 제가 딱 기억을 해요. 아니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있다 보니까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다 알아줘요. 그때 온 사람들 거의 다 기억을 해요. 뭐 기억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는 거죠. 저한테 충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 왔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돌아갔다고 부고 보냈어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못 가죠. 승질나서 화를 내요. 아니 저 양반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부고 보내는 거 이거 말이 되냐고 욕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는 와가지고 하다못해 위로한다 못 올 경우면 부이라도 보내든지 그래가지고 요번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고를 보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는 오지도 안 하고 그게 내 복은 오라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기뻤을 때 기쁜 일은 잘 기억이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이게 슬픈 이런 분들은 직계예요. 직계 존속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꼭 좀 요거 사회생활하는 뭐 요령은 아니고요. 좀 알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직장 상사가 있는데 직장 상사의 외삼촌이 돌아가셨다. 가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면 좋죠. 슬픈 일이니까. 그런데 가기 곤란하거나 이러면 뭐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슬픔에 애도 표시만 해도 안 가시더라도 그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직장 상사가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가면 나쁘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끝나고 나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잘 생각하셔서 사회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해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가족관계 이해되시죠? 예, 요거 알아주시고요. 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맞습니다. 요 사람들이 다들 직계예요, 직계. 나머지 직계 아닙니다. 왜 직계란 말 하는가 하면 직계 좀비 속은 나이가 20대 이하, 60대 이상이니까 고모가 60대 넘는다 하더라도 내가 고모를 부양한다 하더라도 고모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또 넘어와요. 자,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예요. 추가공제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보겠어요. 여기까지가 추가공제, 아까지가 뭡니까?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자, 다시 한 번 더.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 요거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있습니다. 100만원 넘으면 안 되고, 나이는 몇 대 이하? 20대 이하, 60대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단 말은 주민등록표상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주고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가하는 경우, 즉 대한민국에 살면 주거 형편으로 봐주고 외국에 그냥 바람새로 가 있다, 그건 안 해줍니다. 그 말 정도 알아주시고요. 여기까지가 기본공제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는 잘 봐요. 추가공제인데 추가공제가 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기본공제가 돼야 돼요.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은 추가공제가 안 돼요. 기본공제가 먼저 되고 된 사람에 한해서 추가공제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렸죠. 어딥니까? 짜장면 집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은 안 시키고 단무지만 계속 추가해주세요. 안 돼요, 그거. 일단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단무지 추가를 해야지. 단무지를 갖다 주지. 몇 개 더 갖다 주지. 짜장면을 안 시켜 먹고 배고프다고 단무지만 계속 먹고 또 먹고 추가하면 짜장면 안 줍니다. 아저씨 가세요 이라고 보내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 돼요. 기본 공제는 된 사람이 뭐가 된다? 추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시겠다요? 자, 첫 번째 경로 우대 공제가 있습니다. 경로 우대 공제. 경로 우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대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대 이상인 경우 직계 존속이 되겠죠? 직계 존속이 몇 살 이상? 70대 이상이 되면 요거 됩니다. 1명당 100만원 해줘요. 다음 장애인 공제 줍니다. 장애인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일단 기본 공제가 돼야 된댔죠. 장애인인 경우는 1명당 200만원을 해줘요. 많이 해주죠. 그리고 이거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장애 있으신 분 정말 세상 살기 힘듭니다. 저 제일 화나는 게 그거죠. 장애인 주차장에 멀쩡한 사람이 차대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장애인들은 다리가 불편하거나 눈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보호하려고 해놨는데 거기다가 급하다고 차대고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벌금을 잊고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주차 위반을 받더라도 차 밖에 그런 데는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평소에 장애 우조 장애인들 특별하게 해줄 건 없고요. 법에서 시키는 정도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 자, 여기 장애인에는 이겁니다. 국가유공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우리가 장애인은 장애인이 맞아요. 이 사람들만 장애인 등록증 있죠?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 됩니다. 되지만 그거 말고도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도 이 사람도 뭘로 본다? 장애인으로 본다는 거. 장애인 공제가 됩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세요. 장애인 공제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자,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예요. 이거 잘 틀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 받으려면 조금 까다로워요.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얼마 이하이어야 됩니까? 일단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조건을 1번 만족하면서 자 1번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돼요. 남편이 소득이 있든지 남편이 이건희 씨라도 이거 부녀자 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남편만 있으면 되시겠어요? 자 다음 배우자가 없어요. 없는 경우는 뭐 부양가족도 있어야 되며 세대주이어야 돼요.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렸죠. 자 결혼한 여성 있죠. 결혼한 여성은 연봉만 3천만 원 이하가 되면 부녀자 공제됩니다. 자 미스 있죠. 미스 있어요. 본인이 미스인 분은 일단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요. 어떤 거? 세대주이어야 돼요. 세대주이어야 되고 다음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미스는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자 일단 세대주 여러분들 주민등본 떼면 세대주 넣어잖아요. 맞죠? 그게 본인 이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양가족도 있어야 됩니다. 본인 혼자만 딸랑 있으면 안 돼요.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들은 부녀자 공제 받기가 거의 힘들어요. 힘듭니다. 아무튼 요 조건에 만족이 되면은 돼요.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선생님, 이거 세금 많이 내란 말이네요. 내야 되는 거 맞죠? 맞는데 그래도 이거 잘 보세요. 부녀자 공제는 있지만 부남자 공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만 있어요. 남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됐어요. 다음 또 하나 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녀자 공제. 자 우리 와이프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전업주부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전업주부예요. 실제로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가 되는데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와이프. 없어요. 우리 와이프는 부녀자 공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근로자 본인만 해당이 돼요. 근로자가 부녀자 공제를 받는 거지. 우리 와이프는 근로자 아니잖아요. 맞아요? 부녀자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와이프 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저처럼 우리 와이프가 소득이 없어요. 전업주부입니다. 부녀자 공제 되네요? 안 돼요. 보세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우리 집사람은 빵원이네요. 그 다음에 거주자로 한정한다. 배우자가 남편이 있죠. 저죠. 그럼 우리 와이프는 되겠네요? 안 돼요. 이 부녀자 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세금 납세 의무가 있는 근로자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우리 와이프는 내가 아니잖아요. 근로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녀자 공제가 되려면 일단 하나 조건은 또 하나 더 있네요. 직장인이어야 됩니다. 직장인 본인이어야 돼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나중에 원천징수 이 문제 풀 때 여성이 나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부녀자 공제 이거 잘 놓쳐요. 잘 놓칩니다. 잘 아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한부모 공제네요. 한부모 공제. 한부모니까 왜 이혼, 사별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입양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신 분. 자,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는 한부모 공제를 해줍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 공제일 될 경우는 한부모 공제만 됩니다. 이중 공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우리 와이프와 사별했다 치고 우리 애가 둘이가 있어요. 20대 이하짜리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보세요. 우리 부양가족이 둘이 있죠. 20대 이하짜리 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없으니까 나는 한부모 공제를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니죠.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거예요. 그거죠. 우리가 자 그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한번 해봐요. 이혼 나쁜 말도 아니죠. 이혼 뜻이 안 맞으면 할 수 있죠. 자, 이혼을 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혼하기 전에 지금 이혼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이혼 숙려 기간이거나, 또는, 별거를 하거나, 이혼 전초 단계에, 전단계에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 와이프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 5월 31일까지
31일까지 우리가 작년에 그 신고하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자, 지금 내가 우리 집사람과 한 몇 년, 한 20년 계속 살아오다가 지금 5월 현재 우리 집사람과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별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집사람은 이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혼한 게 아니니까. 언제? 이혼이 돼야지만 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이혼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거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관계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12월 31일까지인데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인데, 우리 집사람과 과거에 계속 살아왔었어요. 샀는데, 요게 12월 5일날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오늘 12월 31일입니다. 자, 우리 집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2월 31일 날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12월 5일 날 이혼을 해버렸죠. 혼인관계가 유지 안 됐죠. 이거는 이 사람은 공제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12월 31일 날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이 사람은 또 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집사람과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할 수 있죠? 12월 31일 날 결혼하면 안 되나요? 되잖아요.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습니다. 12월 31일 날 한 2시 돼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12월 31일 날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하루만 살아도 이거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언제다?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이해가 돼요? 자, 봐요. 자, 우리 집사람하고 10월 5일 날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2월 31일 날 혼인관계가 유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12월 31일 날 오전에 결혼하고 오후에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되는 사람이에요. 왜?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다만 사망은 안 그래요. 사망은 우리 아버님께서 1월 3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1월 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은 당해진 겁니다. 하루라도 살아계시면 올해까지는 돼요. 사망은 돌아가시는 거죠. 사망은 하루라도 살아계시면 올해까지는 돼요.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게 날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짜가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언제가 기준이다? 12월 31일 날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다만 사망은 언제라도 관계없어요. 언제라도 관계없습니다. 요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해줘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런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죠. 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됐나요? 자, 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가 돼야지만 추가 공제가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소득 공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하기 전에 자, 잠깐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추가 공제 한번 봐요. 경로 우대는 몇 살 이상, 직계 존속이 70세 이상. 맞아요. 얼마? 100만 원. 됐죠?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인 사람이 200만 원.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장애인 사람은 200만 원 해줍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됐고. 다음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다 해줘요. 배우자가 없으면 부양가족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한부모 공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어머님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이 포항에 살고 계십니다. 포항에 살고 계신데요.
자, 이게 공제를 얼마 받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어머님이 74입니다. 도덕이 없어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맞습니다. 맞는데요. 74시고 장애 3급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애 3급이에요. 자, 우리 어머님 하나 공제받는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어머님은 직계존속입니다. 맞죠? 직계존속이니까 기본공제예요. 기본공제 되는 사람은 일단 150만원 공제 줍니다. 기본공제 한 1인당 얼마? 150만원씩 해줘요. 됐어요? 두 번째, 우리 어머님이 74살이라 그랬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으면서 70세 이상이니까 뭐 경로 우대 공제 받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받아요? 100만원 공제 받습니다. 됐나요? 다음, 자, 장애인 공제. 우리 어머님이 장애 3급이라 그랬잖아요. 장애인 공제 얼마입니까? 200만원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소득에서 총 얼마 빠집니까? 450만원이 빼요. 인적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이 3천만원이라 쳐요. 3천만원이면 여기서 얼마? 450만원을 빼요. 그러면 나는 얼마로 따진다? 2,550만원 소득이 있는 걸로 쳐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또 우리 와이프 있죠? 와이프 또 공제되잖아요. 맞아요? 150만원 빼요. 그럼 2,400만원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거 말고도 또 추가 공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우리 어머님 공제는 제가 안 받아요. 내 동생이 있는데요. 우리 동생이 돈을 엄청 벌어요. 연봉이 무지막지 합니다. 그놈이 쓰고 있어요. 제가 안 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됐고. 요거 됐고요. 자, 다음. 자녀, 요거는 보세요. 자녀 소득공제가 아니라 뭐? 세액공제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금액은 요거 보세요. 요 금액은 요거는 뭐였어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에서 100만원 빼주는 거예요. 이 100만원이 3천만원 같으면 3천만원에서 얼마 빼고 100만원 빼고 내 소득을 얼마로 보겠다? 2,900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이지만 지금 자녀는 어때요? 자녀 세액공제가 돼요.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요만큼 세금을 빼겠단 말입니다. 내일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봐요. 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거 법이 좀 바뀌었어요, 올해.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자, 7세 이상입니다. 7세 이상. 우리 애가 있는데 7세는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세는 안 돼야 돼요? 20살, 20세는 안 돼야 되겠죠? 사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포함합니다. 자, 7세 미만이면은 미취학 아동, 애가 아직 학교에 안 간 거에 대하여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산출 공제한다. 한 명인 경우는 30만원. 그러니까 우리 애가 10살과 12살이에요. 두 명이잖아요. 한 명이면 얼마? 15만원. 두 명이니까 얼마 받겠다? 내야 되는 세금에서 30만원 빼주겠어요. 자, 내가 10살, 11살, 12살, 13살, 4명이 있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얼마 빼지는가 봐요. 자, 보세요. 3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연 30만원. 2명까지는 30만원이고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얼마? 30만원입니다. 4명이면 하나, 둘까지는 얼마? 30만원. 요 사람 30만원. 요 사람 30만원. 총 얼마 공제받겠다? 90만원 받아요. 90만원.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2명까지는 1인당 얼마씩이다? 15만원. 3명부터는 얼마? 3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5명이라 쳐요. 1, 2, 3, 4, 5명. 우리 애가 5명입니다. 다 20살 이하예요. 7살 이상이고. 그럼 2명까지는 얼마입니까? 30. 요 각각 얼마예요? 30, 30, 30이에요. 그럼 90. 30에다 90 더하니까 이거 얼마 받는단 말입니까? 120만원. 세액공제요. 세액공제란 말은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서 얼마? 120만원 빼겠단 말이야. 세금을 120만원 줄여주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인적공제가 그래서 커요. 인적공제가 큽니다. 다만 거주자의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 자녀는 내 자식들만 말하는 거지 내 손주들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손자, 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있네요. 자, 자녀세 공제인데요. 출산, 입양 공제. 왜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입니다. 됐어요? 자, 내가 낸 친아들 있잖아요. 내가 우리 배우자와 결혼했다 낳은 친아들 있죠. 걔도 내 아들이지만 왜 입양하는 경우 있죠. 입양. 아, 누구더라? 연예인 중에 입양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던데. 아, 차인표하고 있죠. 아, 그분들은 전 정말 존경해요. 저는 뭐 연예인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연예인은 말 그대로 뭐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정도지, 아, 그 사람 참 좋다, 이 정도는 있지만 존경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니까 입양을 참 많이 해요. 입양은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입양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많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시각이나 시선이나 그런 편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참 좋아해요. 아무튼 출산이나 입양은 법적으로 내 애들입니다. 됐어요?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좀 알아주세요. 되시겠습니까?